네, 은혜로운 일정 장은혜입니다. 요즘 우리 시장 보면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도 훨씬 더더더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또 앞으로 일주일에는 어떤 이슈가 있을지 혹은 어떤 경제 지표가 있을지 궁금하실 텐입니다. 이런 이슈, 경제 지표 미리 앞서서 잘 체크를 하시고요. 투자 전략 촘촘하게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경제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있었죠. 한국은행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새해 첫 금리 결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동결을 결국은 결론을 지었죠. 그러면서 기준금리 3%로 유지가 됐습니다. 사실 이런 결정이 있기 전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여기에서 한 60% 정도 많이 동결을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0%는 동결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만큼이나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던 이유는 당연히 금리 결정에 있어서 고민해야 할 거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먼저 금리 인하 쪽을 자극시켰던 쪽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12월 초에 발생이 됐었죠. 발발하고 나서 소비나 투자 등 이런 내수 수축, 내수 위축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12월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에는 88.4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직전이었던 그 11월보다도 12포인트 넘게 급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코로나19 시국 당시였던 그 이후에 정말 처음으로 있는 일이었고요. 이 88.4포인트라는 수치마저도 2년 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라고 시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JP 모건 측에서도 우리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원래 기존에 한 1.7%로 제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려 0.4%나 더 하향 조정을 해서 1.3%로 제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이야기죠. 일단 이렇게까지 전망을 낮춘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적 리스크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뭐 정치적 리스크가 터지게 되면서 정부 예산안도 다 축소가 되고 있고요. 추가 편성 역시도 좀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좀 한국은행에 바랬던 것 중에 하나가 "너라도 빨리 좀 금리 인하에 잘 나서서 유동성을 좀 공급을 하고 플러스 알파로 나아가서는 좀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너한테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일단 동결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할게요. 가장 크게 꼽히고 있는 것은 역시나 원달러 환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상황이죠. 만약에 10월, 11월 그리고 1월까지 3회 연속으로 인하를 하게 된다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지고요. 나아가서는 이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 말은즉슨 환율이 더 상승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읽힐 수가 있겠죠. 만약에 뭐 이번에 금리 인하까지 결정을 하게 된다면 일각에서는 뭐 1,500원 웃돌 수 있다라고 여러 가지 글로벌 IB들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환율이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그동안 진짜 어렵게 잡아놨었던 인플레이션이 또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같은 제품이다라고 해도 훨씬 더 많은 원화를 두고 가지고 이 물건들을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수입 물가 상승은 즉 다시 말해서 전체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연준 역시도 금리 인하에 좀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죠. 이런 이야기 역시도 이번 동결이라는 결정에 한몫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도 이 금리 인하 횟수를 원래 4회가량으로 이야기를 했었다가 이번 점도표상으로 봤더니 2번까지 줄어들게 됐었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도이치뱅크 쪽에서는 이런 글로벌 IB들 쪽에서는 올해 아예 금리 인하를 안 할 거야라고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체크해야 할 큰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요. 일단
1월 20일에 트럼프 취임할 테고요. 어떤 정책을 펼칠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1월 28일 FOMC 정례 회의가 또 있을 예정인데 여기에서 또 큰 메시지를 던지겠죠. 이 메시지를 확인하고 가야 할 필요가 한국은행에게는 좀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정치적 리스크 이게 좀 어떻게 진전이 되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추이를 다 확인을 하고 나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결정할 거야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다 아직 확인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한국은행은 오늘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서 동결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일정 하나씩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었죠. 일본에서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YOY 기준으로 EU에서는 11월 무역지수 그리고 미국에서 12월 수출입 물가지수 YOY 기준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과 더불어서 12월 소매 판매 MOM 기준으로 나오고요. 11월 기업 재고 MOM 기준 1월 주택시장 지수와 더불어서 실적 모건 스탠리 US 뱅코브 있었는데 지금 미국 시장 쪽에서 사실 은행주에 있어서 호실적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내일입니다. 17일 미국 산업 생산 나옵니다. 영국에서 이 12월 소매 판매 MOM 기준으로 나오고요. EU에서 11월 경상수지 그리고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에서 11월 건축 허가 MOM 기준으로 12월 주택 착공 건수 MOM과 더불어서 12월 설비 가동률 그리고 실적으로 슐럼버거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슐럼버거 같은 경우에는 좀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전 세계 1위 시추 기업이죠. 우리나라 대왕그래 프로젝트에도 참여한 기업이라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일 드디어 주말을 쉬고 왔더니 트럼프가 취임을 합니다. 일본에서 11월 핵심 기계 수주 YOY 기준으로 발표될 예정. 자, 독일에서는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 YOY 기준으로 그리고 EU에서 11월 건설 생산 MOM 기준으로 한국에서는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 YOY 기준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의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 발표될 예정이네요. 역시나 YOY 기준으로 발표. 영국에서는 11월 실업률 나오고요. EU에서 뭐 서베이 예상, 독일에서도 서베이 예상 나오고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골드만삭스가 실적 발표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자, 수요일이 됐습니다. 미국 12월 선행지수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실적으로는 기아, 삼성물산, 뭐 넷플릭스 등등이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캘린더상으로는 22일로 적혀 있는데 알고 봤더니 좀 1월 말 정도다라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슬라 실적과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촘촘하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12월 수출입 동향 YOY 기준으로 발표될 예정이고요. 한국에서 4분기 경제 성장률 나옵니다. 자, 미국의 1월 캔자스시티 제조업 활동 지수 예정이 되어 있고 실적 중요한 기업들 밀집이 되어 있네요.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 SDI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기업 모두 다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취임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좀 트럼프가 움직였던 섹터를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크게 굵직하게는 6개로 나뉠 것 같은데 자율주행과 가상자산, 조선, AI, 우주, 방산, 드론입니다. 오늘 그리고 또 요즘 가장 자극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섹터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조선과 자율주행을 꼽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하게 이 두 가지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트럼프가 과거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취임하는 날 첫날만큼은 독재자가 될 거야." 그 말은즉슨 이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 의회를 따로 거치지 않고요. 현재 정책들을 대거 수정할 것이다라는 그의 다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읽어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가 자신이 취임한 첫날에 100개 이상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전망이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일기 당시에 경제, 금융 정책을 위주로 좀 펼친 바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 분야에
에서 좀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많이 펼칠 것이다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신기술 분야 중 하나가 많이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블룸버그가 보도를 한 바에 의하면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연방 틀을 교통부의 우선순위로 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뿐만이 아니라 사실 최근에 교통부 장관을 또 임명을 했었는데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규제를 좀 많이 완화시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쇼 더피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이 인물을 또 교통부 장관으로 임명을 한 이력도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좀 규제를 많이 완화를 시켜주는 게 일론 머스크를 밀어주는 동시에 미국의 산업 역시도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석이조, 뭐 껌 먹고 알 먹고 뭐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의 현행법 한번 살펴보자면 이 완전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 허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배치되는 이 자율주행 차량 수가 크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2,500대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일각에 따르면 또 시장에 따르면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서 이 제한 양을 2,500대에서 무려 10만 대까지 대폭 늘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야기는 사실 자율주행 그리고 SDV 개발에 몰두를 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자율주행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는 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에 대해서는 진짜 뭐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재차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일본보다 먼저 연락을 취한 국가가 바로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11월 7일에 했죠. 이때 당시에 전화 통화에서 선박 수출뿐만이 아니라 유지 보수 정비 분야 그러니까 MRO 쪽에 있어서 한국의 협력이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1월 4일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인터뷰를 트럼프가 또 진행을 한 바가 있었는데 그 묻는 질문이 "해군 재건할 의향이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같이 덧붙였던 말이 "우리는 선박 건조에 동맹국 또한 이용해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중국을 견제하는 멘트도 함께 꺼내놨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4 일에 한 대씩 배를 띄우는 반면에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저 앉아서 지켜만 보고 있다."라고 지금 현 시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동맹국이 우리나라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기대감도 많이 모아졌어요. 왜냐면 11월 7일 당시에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미뤄 봤을 때 지금 현재 트럼프가 조선을 굉장히 많이 밀고 있고 우리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고 플러스 알파로 수도도 좋고요. 기술력 당연히 뛰어납니다. 조선 뭐 지금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랠리 달성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면 신고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포모 영상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뭐 리포트에 따르면 "이제 시작이다."라는 리포트가 있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리포트를 생각하고 그리고 탄탄한 수주라든지 아니면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모멘텀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될까?'라는 고민이 드는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또 LNG 수출 확대 정책 이야기도 꺼내 놨습니다. 만약에 이런 정책들을 다 이행을 하게 된다면 미국 경제에 1조 3천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따졌을 때 무려 1,902조 원의 부양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LNG 산업이 트럼프 2기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이야기를 해 봐야 될 텐데 대선 당시의 공약 한번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할게요. 먼저 LNG 관련해서 수출 허가 보류를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신규 수출 터미널 이 건설도 빠르게 신속하게 건설을 해서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건 바가 있습니다. 이 공약이 진짜로 만약에 이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향후 5년간 LNG 수출 용량이 무려 2배가량 증가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즉슨 우리 조선주 그리고 기자재 주들에게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슈가 딱 나왔을 당시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다라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트럼프 취임이 1월 20일이잖아요. 이 이후에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 이야기 나눠봤으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얼마 남지 않았어요. 1월 23일 오전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오늘 우리 장이 마감 거의 직전쯤 그 안팎쯤 TSMC가 호실적을 발표한 바가 있었죠.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과연 그 바통을 잘 이어서 SK 하이닉스 역시도 호실적을 기록을 할 수 있을지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 4분기 실적이죠. 업계 관심 쏠리고 있습니다. 한번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연간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실적을 뛰어넘을 것으로 지금 현재는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반도체 업황 자체가 크게 둔화된 바는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 경쟁력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호실적을 거둘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시사하는 바,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서 실적 발표를 했었던 삼성전자 이야기도 함께 나눠봐야 될 텐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DS 사업부거든요. 이 DS 사업부가 2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전체로 따진다고 해도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 겨우 6조 5천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원래는 한 8조 5천억 원가량이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낮아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업이익 컨센서스 8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한 8조 원 안팎의 성적표를 공개를 하게 된다면 분기 기준으로 따졌을 때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3분기는 어땠을까? 2024년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대의 실적을 기록한 바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7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상 최대를 기록했었던 2024년 3분기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이번 4분기에 기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중론이고요. 증권가의 시선이라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4분기 영업이익 대략 한 8조 원 가량으로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치 당연히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추월하는 수치이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상장된 전체 상장된 모든 기업 통틀어서 단연 독보적인 1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전체 연간 매출 놓고 보자면 이번 2024년에는 그 작년 2023년에 비해서 무려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른 것은 뭐 당연히 HBM에 있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범용 메모리 가격이 많이 낮아지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도 같이 맞았어요. 그런데 SK하이닉스한테는 HBM이 있었죠. HBM을 통해서 실적을 잘 방어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HBM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이니만큼 일반 D램보다도 3배에서 무려 5배까지 비싸죠. 그만큼 수익성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SK하이닉스 지난 3분기 전체 D램 매출에서 이 HBM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30% 정도였거든요. 3분기 때. 그런데 이번에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비중이 훨씬 더 늘어났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증권가에 따르면 이 HBM 전체 매출이 지금 40%까지 10%가량 직전 분기 대비해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는 어떨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앞으로도 호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시장에서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진입이 계속해서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 리더십을 계속해서 나날이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CES 2025에서도 5세대 HBM 16단 제품을 세계 최초로 선보이기도 했고요. 6세대 HBM4 같은 경우에도 오는 6월에 첫 샘플을 고객사에게 좀 보여줄 것이다, 공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도 젠슨 황이랑 잘 만나고 나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SK 하이닉스의 개발 속도는 엔비디아의 요구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라고 아주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번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삼성전자를 정말 수월하게 추월할 것이다라고 점쳐지고 있다는 점 얘기해 드리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HBM은 엔비디아에게 안정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것이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이렇게 정말 큰 대형 고객사를 두고 있다라는 점에서 분명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냥 좋을 순 없어요. 동면에도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고객사가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다시 바꿔 말하자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블랙엘에서 좀 발열 문제가 발생이 됐었죠. 그러면서 주문 연기설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즉, 이 HBM 공급사인 SK 하이닉스에게도 악영향을 좀 미치는 게 아니냐라는 시장의 우려가 많이 불거진 바가 있었죠. 한 IT 전문 매체에 따르면 블랙엘에 좀 과열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리고 연결 방식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등이 주문 일부를 좀 취소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 역시도 이런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펼쳐졌어요. SK하이닉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증권 신고서를 통해서 뭐라고 밝혔냐면 주요 고객의 약화에 따라서 영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존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주요 고객사가 엔비디아다 이렇게 정확히 명시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시장에서는 당연히 엔비디아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당연히 승승장구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하자면 엔비디아의 시장 위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SK하이닉스가 이 엔비디아와 가격 협상을 할 때 좀 불리해진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마이크론과 같은 이런 HBM과 관련해서 경쟁사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엔비디아와의 이 협상, 가격 협상 테이블에 앉은 SK하이닉스 입지가 좀 불리해질 것이다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중국 기업들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역시도 무서운 속도로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범용 제품 점유율도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단가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역시도 SK하이닉스의 고민거리 중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호실적이 기대되는 SK하이닉스입니다. 그렇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곧 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작년 4분기에 이어서 올해 1분기까지 실적이 계속해서 부진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최근에 KB증권에서는 5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32만 원까지 진짜 대폭 하향 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서 뭐라고 말했냐 살펴봤더니 4분기 실적은 배터리 부진과 일회성 비용으로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이 왜 부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유 하나씩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인해서 전기차 지원 폐지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도사리고 있는 시장이 바로 미국 시장이죠. 그런데 그 외에도 미국 시장 외에도 유럽 시장에서도 수요 가시성이 좀 낮아진 점이 굉장히 아쉽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원래 유럽에서 시행되기로 했었던 탄소 배출 규제가 완화가 됐죠. 그러면서 유럽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굳이 전기차 생산을 빠르게 늘려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 SDI의 실적 부진을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숫자를 예상하고 있는지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 감소를 해서 3조 1,900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적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 손실 2,50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참고로 영업이익 컨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279억 원이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덧붙인 코멘트가 무엇이었을까?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ESS 관련해서는 업황 자체가 양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재료 역시도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전동 공구향 그리고 EV향 수요가 모두 약세를 보이면서 소형 전지 실적이 계속해서 부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더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EV 부분에 있어서 2023년 3분기쯤 정점을 찍었었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2024년 3분기까지는 흑자를 보인 바가 있었는데 이번 4분기에는 적자 전환은 물론이고요. 무려 1,500억 원 넘게 적자를 발생시켜서 전체 회사의 영업이익을 크게 끌어내렸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럽 고객사들이 강도 높은 재고 조정을 펼치게 되면서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또 확대가 됐죠. 리콜과 관련해서 일회성 비용 역시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려 1,000억 원 이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최근에 어닝 쇼크를 내놨었던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이 삼성 SDI 역시도 좀 지지부진한 성적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달 들어서만 삼성 SDI에 대해서 증권사 무려 9곳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현대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역시도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전에 친환경차 수출 실적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이브리드카 인기에 힘입어서 현대차와 기아가 2024년 역대 최대 친환경차 수출 실적을 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었죠. 친환경차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3% 증가를 하게 되면서 70만 7,800대가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2023년을 넘어선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이고요. 2020년과 비교를 하게 된다면 무려 160%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수출 비중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 한번 살펴보게 됐더니 2020년에는 17.3%에 불과했었거든요. 그런데 4년 만에 2024년에는 무려 32.5%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거의 2배가량이나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친환경차에는 어떤 차가 포함이 될까?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차, 그리고 수소차 이렇게 4개가 포함이 되는데 이 중에서 친환경차 수출 호조를 이끈 것은 단연 하이브리드 카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 한번 살펴봤더니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44.6%나 말 그대로 폭등을 했고요. 전체 수출 친환경차 중에서도 비중 56.1%나 정말 큰 비중을 차지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전기차 수요가 크게 꺾인 바가 있었죠. 전년 대비해서 무려 26%나 큰 폭으로 꺾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을 이 감소분을 하이브리드카가 다 메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대차의 실적 발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2024년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3조 1,626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9%가량 더 낮아진 수치고요. 직전 분기 대비로는 11.7%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앞서 3분기 실적 발표 직후에 현대차에 대한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4조 원 안팎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전망치가 3조 원 안팎으로 정말 초반까지 크게 눈높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눈높이가 낮아졌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공급망 차질과 더불어서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판매
판매 보증비가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매출액은 증가하지만 영업이익은 좀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그리고 또 증권가에서는 2025년 현대차의 실적이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 그 이유로 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의 협력을 밝힌 바가 있었죠. 이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의 협력은 현대차의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실현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2025년 개선의 요인으로는 전기차 판매 증가나 신흥 시장 진출 확대가 또 꼽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2025년 현대차를 잘 성장으로 견인할 것이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 그리고 경제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 함께 나눠 봤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이슈라든지 경제 지표에 있어서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서 조금 더 촘촘한 대응 전략 짜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금 은혜로운 일정, 새로운 이슈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